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SPC 계열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노동자의 사망사고, 피 묻은 빵, 빈소에 보내진 빵 논란으로 일파만파 번지면서 여론이 SPC빵 불매운동으로 등을 돌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언론이 이번 사망사고의 근본적인 문제점이죠. 또 다른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인 허점을 짚기보다는 불매운동 같은 SNS상의 여론을 단순 전달하는 데 그친 것은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잠시 후 전문가와 함께 이 내용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순서 바로 시작합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원경 문클미디어인권연구소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SPC 계열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의 사망. 저는 고 김용균 씨 사망 이후에 이렇게까지 산재 사망 사고가 우리 언론에 많이 오르내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최근에 많이 보도가 됐는데요. 오늘 이 관련한 보도 내용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다고요? 네. 일단 사고는 15일 새벽 6시 20분경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발생했고요. 이 공장은 파리바게트의 반죽과 재료를 납품하는 업체인데 냉장 샌드위치 라인에서 근무 중에 앞치마가 혼합기에 끼어 빨려 들어가면서 23세 여성 노동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2인 1조로 근무하기는 했는데요. 동료 근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참변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사고와 관련된 언론 보도가 어땠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10월 15일부터 26일까지 네이버 뉴스 검색에서요, SPC 사고라는 키워드로 보도를 추출해 보니까 3,393건이나 되었습니다. 압도적인 보도량이죠. 보도량이 압도적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산재 사고가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관심을 좀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노동자의 산재 사망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가 있잖아요. 네. 저는 언론이 이 꽃이라는 시처럼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우리는 그 죽음의 의미를 더 특별하게 애도하게 되고 더 이상은 이런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제도를 개선하는 그런 여론이 형성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따라서 사고 발생 직후에 언론이 얼마나 제대로 해당 사건의 의미를 파악하고 집중적으로 보도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도 사건 초기에는 보도량이 많은 편이 아니었어요. 네이버 뉴스에서 10월 15일 하루에 있었던 이 사건 관련 보도를 찾아봤는데요. 총 53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망 당일 보도는 대부분 단신이고 내용이 그야말로 사망 자체를 알리는 아주 짧은 내용이었습니다. 네. 15일 보도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경인일보였는데요. 경인일보는 관련 기사를 가장 먼저 보도한 언론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5일 당일 3건의 관련 보도를 했는데 내용도 매우 상세했습니다. 경인일보는 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언론사이다 보니까 이후에도 관련 뉴스를 가장 생생하게 전하는 장점이 있어서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한편 방송사 중에서는 SBS와 MBC, JTBC가 당일 저녁 종합 뉴스에서 관련 내용을 다뤘습니다. 15일에 그 한 건도 보도하지 않은 종합일간지는요, 조선일보와 한겨레 세계일보였고요. KBS도 당일 저녁 종합 뉴스에서는 이 이슈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노동자의 사망 다음 날 그 공장에서 칸막이만 친 채 작업이 재개되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부터였는데 여론이 악화되기 시작하면서 관련 보도량이 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애초에 사망 사건 보도를 조금 더 충실하고 집중적으로 했다면
SPC 측이 과연 이런 행동을 했을까 하는 네. 아쉬움이 저는 있는 건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사고는 사망 그 자체보다 그 이후가 더 문제가 많이 불거졌습니다. 사고 다음 날 해당 공장인 SPL에서 곧장 작업이 가동되었습니다. SPL 측은 노동부가 9대의 소수 혼합기 중에서 덮개를 열면 자동으로 기계가 멈추는 자동 방호 장치, 즉 인터록이 없는 기계와 덮개는 있지만 인터록이 없는 기계 총 7대만 작업 중지를 권고했기 때문에 나머지 2대는 그냥 작업을 재개했다라는 것인데요. 네. 한겨레는 16일자 보도에서 사건 현장을 방문한 정치권 관계자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사실 이 보도가 어떻게 보면은 나쁜 여론, 그야말로 SPC에 대한 그 비난 여론이 커지는데 굉장히 트리거가 된 보도였거든요. 네. 이 보도에서 국가수 감식이 끝나지 않아서 선열도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 옆에서 직원들이 빵을 만들고 있다라면서 동료 직원이 사망했는데 하루 만에 칸막이 하나를 두고 일을 하는 식으로 방치했다라며 정신적 트라우마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지적을 한 것이죠. 네. 노동부는 노동자의 사망 다음 날인 16일 오후에야 나머지 2대를 포함한 3층 전체 공정을 중지하기를 권고했습니다. 이렇게 안이한 대응을 한 사측은 마땅히 비난받아야 마땅하지만 더 많은 언론이 사망 직후부터 대대적인 보도를 통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고 관심을 가졌더라면 노동부나 사측 모두 좀 더 빠르게 정상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든다는 거죠. 네. 이 때문에 피 묻은 빵이라는 다소 불편한 표현도 소비자들 사이에서 더 많이 회자되고 있는 거고요. 네. 심지어 10월 19일 경인일보의 단독 보도 동료 시신 수습 SPL 직원들 사고 후 쉬지 못했다 이 보도를 보면요. SPC 측이 작업자들에게 5일간의 휴가를 지시했지만요. 이들은 사고 이후에도 최대 3일간 동료가 변을 당한 현장을 곁에 두고 작업을 해야만 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SPC 측에서 고인의 장례식장에 파리바게뜨 빵을 보냈다는 것도 기사화되면서 해당 이슈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네. 마침 국회 국정감사 기간이었고 국회 네. 환노위 감사에서 이런 지적이 나왔다고 해요. 사고가 난 SPL 사업장이 지난 2016년에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보건 인증을 받은 사업장이라는 건데요. 네. 근데 보통 우리게 인증 이런 걸 받으면 잘 관리되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국감 발언은요, 17일에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지적한 것인데요. 사고가 난 SPL 공장은 산업안전공단의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인증까지 받았고요. 네. 2016년 최초 인증 후에 올해 5월까지 2번이나 연장되어서 7년간 인증받은 사업장입니다. 네. 이 공장의 업무상 재해의 40.5%가 그동안 끼임 사고였대요.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모두 37명의 사고 재해자가 발생했는데 네. 그중 가장 많은 15명이 끼임 사고로 인한 부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전공단이 끼임 사고 방지 장치 설치 여부 심사도 안 하고 안전 인증을 해줬던 것입니다. 심지어 2020년 정부의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기업으로 선정되어서 3년간 고용노동부 정기근로 감독도 면제되어 있었습니다. 네. 이은주 의원은 공단이 2차 인증 당시에 제대로 된 검사를 진행했더라면 오늘날 이러한 비극은 없지 않았겠냐라면서 질타했고요. 또한 이 의원실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SPL 평택 제빵공장은 사고 다음 날인 16일에도 사고 지점과 기계를 제외한 나머지 기계를 가동 중이었습니다. 사고 기계에는 노동자 움직임을 감지하는 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았으나 사고 직후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건데요. 네. 이에 대해서 이 의원은 사고 직후 몇 시간 사이에 안전센서를 설치했다는 것은 작업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동안 안전센서를 뗐다가 다시 붙였다고밖에 볼 수 없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내용은 네이버 뉴스 기준 50건 정도가 17일에서 18일 사이에 보도되었습니다. 이은주 의원 관련된 소식은요, 굉장히 잘 다룬 보도가 노컷뉴스나 민중의 소리 등이었습니다. 네. 17일에 중앙일간지 중에는 경향신문이
제빵공장 사망사고 SPC 계열사 대표 국정감사 증인 소환에서 관련 내용을 보도했고요. 네. 또 10월 18일에 YTN이 이슈 인사이드 20대 노동자 숨진 빵공장 안전 인증 어떻게 해서 이은주 의원과 직접 전화 연결을 해서 관련 내용을 상세히 다루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노동부나 사측의 대응이 질타를 받는 사이에 우리에게 유명한 파리바게뜨, 여기가 영국 런던에 1호점을 열었다. 또 이런 보도 자료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더 여론으로부터 외면을 받게 되기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노총은 1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SPC 그룹은 계열사에서 노동자가 죽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음에도 관련 뉴스가 보도되자 16일 파리바게뜨 런던 매장 오픈하면서 영국 시장에 진출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파리바게뜨에 납품하는 재료 작업을 하다가 죽은 노동자에 대해서 애도하기는커녕 관련 기사를 덮으려 했던 것이 아닌가 의심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 SPC 그룹은 16일 해당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네. 심지어 노동자의 사망 당일 별다른 보도를 하지 않았던 일부 언론들, 예를 들면 조선일보는요, 네. 17일에 파리바게뜨 영 진출, 런던에 1호점 열었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네. 정작 사망사고는 18일에야 처음으로 보도했습니다. 그것도 사회 8면 최하단에 보도했습니다. 네. 그런데 더 충격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18일 SBS의 신정은 기자의 취재 파일 공식 사과하더니 제목엔 SPC 빼달라를 보면요. 네. 사고 이후에 SPC 측 입장 등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 기자가 사측으로부터 뜻밖의 요청을 듣게 됐다는 것입니다. 혹시 제목에서라도 SPC를 빼줄 수 있겠냐, 대신 평택의 한 공장으로 넣어줄 수 있겠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라고 밝혔어요. 네. 사실 파리바게뜨 런던 1호점뿐만이 아닙니다. 사망 당일인 15일에는 SPC 그룹이 쉐이크 쉑 싱가포르 9호점 정션 8점을 열었다라는 홍보성 보도가 소설밸류라는 언론사에 등장했는데요. 네. 이 보도는 20일에 스포츠조선에서도 보도됐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21일에도 쫄깃촉촉 도래군 베이글이라는 홍보성 기사를 냈습니다. 이 기사는 온라인 기사는 지금 삭제되어 있지만요. 네. 지면 보도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중앙일보에서는 21일에 맛있는 도전, 짱구 캐릭터 키링 20종 출시, MZ세대 굿즈 맛집 등극이라는 보도에서요. SPC 계열사 베스킨라빈스에서 추억의 인기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 말려 속 주요 등장인물의 모습을 담은 키링을 선보였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자, 이렇게 사망사고가 났다고 해서 그룹 차원의 홍보를 그럼 전면 중단해야 하느냐. 이런 주장도 나올 수 있죠. 그렇죠. 네. 예. 그러나 사망사고 보도는 외면하면서 이렇게 홍보성 보도는 한다. 이건 좀 독자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일련의 보도를 보면서 아쉬웠던 점은 SPC의 허영인 회장의 사과를 그대로 받아 쓰는 보도가 매우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네. 물론 사과했으니까 보도해야죠. 네. 네이버 검색 기준으로 10월 15일부터 26일까지 허영인 사과라는 그 키워드를 넣은 보도를 찾아보니까 총 1,463건이었어요. 네. 아까 제가 네이버에서 이 사고 관련된 보도가 3,393건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43% 정도의 보도에서 허영인 회장의 사과를 보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허영인 회장은 기자회견장에서 사과문만 읽고 질의응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보도 중에서 질의응답도 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있는 보도가 몇 건일까 보니까 단 3건뿐이었습니다. 네. 대부분 사과 자체를 받아 쓰는 내용이었고요. 중앙일보의 10월 21일 보도 SPC 회장 대국민 사과 7번 고개 숙이며 내 불찰 이런 보도처럼 제목에서부터 7번 고개를 숙였다라고 횟수까지 강조한 보도도 있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여파가 계속되니까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없었는지 파악해라. 네. 이런 지시도 내렸고요. 또 출근길 문답에서도 다시 한번 재차 언급하기도 했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말로는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라라고 하는데요. 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재점검이 가장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 아닐까 싶은데요. 네. 올 1월 27일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이미 9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산재 사망사고는 하루 평균 2건 이상입니다. 올해 1월에서 8월 산재 사망자가 432명으로 작년보다 9명 적을 뿐입니다. 네. 근로자 1만 명당 산재 사망자가 2021년 0.43명으로 역대 최저치이긴 하지만요. OECD 평균은 0.29명입니다. 사업주들이 법 시행으로 안전관리 관련 서류를 늘리는 등 형식적으로 처벌을 피하려는 꼼수만 늘어나고 있다. 네. 법무팀에 투자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계는 사주까지 무리하게 처벌해서 위축시키는 것이다. 라면서 10월 13일에 두성산업이 위헌 심판까지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하지만 1명 이상 사망, 동일 사고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2명 이상, 동일 유해 요인 급성 중독 등 직업병 1년 이내 3명 이상 등 재해로 또 재해 규정이 협소하고 업무로 인한 재해임을 입증해야 하고요. 또 사업주의 안전관리 및 조치 의무 미이행도 입증되어야 하고 하청인 경우에는 어차피 원청 사업주는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을 이제 설명해 주시는 거죠? 예, 그렇죠. 네. 예, 산재 사망서가 이렇게 사회적 논란이 되면 구조적인 한계를 짚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지적을 언론이 보다 중점적으로 보도해야 마땅합니다. 네. 그러나 중대재해법 무력화 지적은 한겨레나 경향 정도만 보도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 좋은 사설이 좀 있었는데요. 한겨레 네. 10월 18일 사설 파리바게트 참사 보고도 중대재해법 무력화할 텐가에서요. 윤석열 대통령은 사고 소식을 접한 뒤 구조적 문제가 없는지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사고의 구조적 문제는 결국 경영 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 의무를 외면한 데 있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에 여념이 없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노동부의 경영 책임자 형사처벌 규정의 삭제를 제안한 사실도 최근에 드러났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진정성을 보여주려면 일터의 죽음을 막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오히려 강화하라고 지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오늘 김원경 소장님하고 SPC 계열 제빵공장 노동자의 사망사고를 다뤘던 언론 보도 내용들 네. 적절했나 쭉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 사고가 난 그 일주일 뒤에 또 SPC의 한 공장에서 손가락이 절단되는 네. 그런 사고가 나기도 했어요. 네. 예, YTN이 단독으로 또 보도하기도 했는데 이 안전한 일터 만드는 일, 단지 이게 일터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내 가족의 안전이 될 수도 있고 온 국민의 안전을 챙기는 일일 텐데요. 언론도 지적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후속 보도하고 문제점과 대안을 짚는 보도들을 좀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정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이었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네,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강진아 시청자평가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평가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습니까? 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되는 이슈 앤 피플을 10월 12일부터 10월 25일까지 2주간 청취했습니다. 네, 이슈 앤 피플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이슈 앤 피플은 시사 전문 채널인 YTN의 다른 많은 시사 프로그램 중에서도 특히나 젊고 역동적인 시사 뉴스 전문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인데요. 다만 10월 25일 방송된 토론 사무소 코너 속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이종훈 평론가의 대담에서 몇 가지 짚어볼 내용이 있었습니다. 새로 발표된 대통령실 로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박원석 전 의원이 주로 대통령실 로고의 의미와 배경, 국민들 사이에 오가는 관련 논란을 잘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종훈 평론가는 일단 안 이쁩니다라고 대통령실의 새 로고에 대해 비판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새 로고의 색깔도 어둡고 짙다며 마치 미학적인 아름다움이 대통령실 새 정부 CI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처럼 평가를 이어갔습니다. 로고를 둘러싼 논란 정리보다는 심리적 분석만 나열했기 때문에 정치 전문가다운 분석과 평가로서는 아쉬웠습니다. 또 출연자들의 이런 지적에 대해 김우성 진행자는 대통령 영부인이 디자인 전공한 사람인데 라든지 이종훈 평론가가 이쁘지 않아 문제가 된 거다라는 코멘트에 대해 영부인보다 내가 낫다라는 농담을 합니다. 재치있게 분위기를 환기시키려는 노력이겠지만 해석에 따라서는 윤 정부의 새 로고 또한 영부인의 관할 아래 진행됐다는 식의 해석으로 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네. 이런 진행자의 태도는 균형감 측면에서 신중했어야 했다는 의견입니다. 해당 방송에서는 대장동 개발 특혜 논란과 관련해서 최근 구치소에서 풀려난 유동규의 태도 변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이때 이종훈 평론가는 유 씨가 사후 혼자 형량을 떠안게 될까 예상해서 억울함이 발생한 점이 발언 변화의 원인이라고 짚으면서도 검찰의 회유나 플리바게닝, 즉 유죄 협상제설에 대해서는 요즘 같은 세상에 회유가 통하냐며 단정적으로 아니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의 대장동 관련 수사에 대한 세상의 관심과 엄중함을 생각할 때 아직 진위가 밝혀진 것이 없는 만큼 관련 사안을 다룰 때 조금 더 신중한 평론을 기대합니다. 네, 진행자 발언의 균형감, 또 섣부르게 단정지었던 출연자의 발언 지적해 주셨고요. 또 다른 내용 짚어볼까요? 네, 10월 21일 방송된 상암동 한시 청년 코너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관련된 성폭력 사건 피해자 간에 나눈 사랑해요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포렌식한 텔레그램 문자를 정철승 변호사가 공개한 내용을 가지고 양쪽이 토론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이날 패널로 출연했던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과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모두 해당 성폭력 사건을 위력에 의해 싫은 것도 좋다고 표현한 성희롱 사례이고 피해자의 입장에 손을 들어주었다는 점에서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네. 문성호 의원은 흑과 백의 논리 사이에서 우리가 자칫 놓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 짚어준 점이 신선했습니다. 네. 박원순 전 시장 사건에 대해서 자칫 간과할 수도 있는 위력에 의한 성비 부분을 짚어준 점이 인상 깊었다는 의견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다른 코너 하나 더 짚어볼까요? 네, 다른 요일에 방송된 같은 코너인데요. 10월 14일 상암동 한시청년에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과 함슬 전 국민의힘 중앙홍보위원이 출연했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최근 김문수 경산호 위원장이 김일성주의자, 총살감이라고 다시 표현한 부분이 이슈가 되면서 재조명된 신영복 선생에 대해 여러 평가를 나눴습니다. 함 전 의원은 자유대한민국의 대표자인 대통령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를 존경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고, 권 전 의원은 한 사람의 삶은 다양한 면이 있고 한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며 나름의 사상을 가지고 널리 펼쳐오신 분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두 사람의 논리 모두 청취자에게 생각해볼 만한 화두를 던져준 좋은 토론이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긍정적인 평가까지 오늘은 이슈앤피플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진아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네, 뉴미디어 트렌드, 오늘은 서강대 미디어 융합연구소 윤복실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같은 SNS가 불러온 변화 중에 하나인데요. 요즘에는 뭐 검색도 다 영상으로 하고 뉴스도 영상으로 소비하던데, 특히 짧은 영상, 이른바 숏폼 콘텐츠라고 하죠. 이 숏폼 콘텐츠가
또 하나의 큰 흐름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유튜브 쇼츠를 보는데 교수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주로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의 릴스를 가볍게 시청할 때가 있고요. 네. 유튜브에서 드라마 리뷰를 시청할 때가 있습니다. 드라마 연구할 때 이제 사용하는데요. 드라마가 보통 서사가 무척 길잖아요. 네. 근데 이제 회당 서사가 기억나지 않을 때 주로 이용합니다. 그리고 정말 재미있는 드라마를 접하게 되면 다시 보고 싶은 마음에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네, 교수님은 릴스 보시고 또 네. 드라마 그 내용이 뭐였지? 거기 대사가 뭐였지? 이렇게 기억 안 날 때 네네. 주로 이제 이용하신다고 하는데 네. 이제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대세가 된 숏폼 쇼츠라고 하더라고요. 유튜브는 네네. 쇼츠에 광고를 책정하겠다 이런 소식도 들립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0일 유튜브가요 온라인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내년부터 유튜브 쇼츠 창작자들과 광고 수익을 공유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예, 광고 수익의 무려 절반에 가까운 45%를 창작자들에게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이 OTT 플랫폼 강자 자리를 놓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그동안은 쇼츠에 광고가 안 실렸었죠. 네네네. 네, 그런데 이제 유튜브 측에서 쇼츠가 대중화되니까 유튜브 쇼츠를 만든 창작자들에게도 광고를 배분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네. 그에 따라서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가입 조건 그리고 방법 이런 것들도 좀 바뀌었다면서요. 네, 한마디로 그 문호를 확대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유튜브는 지난 2007년부터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크리에이터들이 콘텐츠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기존 가입자 기준은 구독자 1000명 이상, 공개 동영상의 유효 시청 시간 4000시간 이상 크리에이터였습니다. 네. 그런데 내년부터는요, 쇼츠 크리에이터도 구독자 1000명, 그리고 90일간 쇼츠 조회수 1000만 시청 시간을 달성할 경우에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가입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군요. 이 플랫폼의 지형 변화가 참으로 빠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변화, 이 구글이 검색의 절대 강자 자리를 뺏겼다는 네. 이런 소식에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네네. 틱톡에게 내줬다면서요. 네, 그렇죠. 틱톡은 지난 2021년을 기점으로요, 구글을 제치고 방문자 기준 세계 1위 사이트에 올랐었습니다. 네. 틱톡이 그 전년도에 7위였던 것을 감안하면 그 변화 속도가 무척 빠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튜브가 쇼츠 창작자들에게 광고 수익을 나눠주겠다는 것만 봐도 이 쇼폼 대세를 거스를 수 없음을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틱톡의 부상은 이미지를 선호하는 세대가 성장함에 따른 결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SNS에 올려지는 동영상, 숏폼, 아까 네. 교수님께서 가볍게 네. 시청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가볍게 보려고 시작했다가 몇 시간씩 계속 보는 것 같아요. 계속 보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쇼폼이 대세가 된 이유일 텐데요. 네. 그 이유가 뭘까?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관련 논문을 좀 찾아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제 쇼폼 동영상 SNS 플랫폼의 이용 동기가 지속 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네. 이 논문을 보면 쾌락적 효용을 얻으려는 유의적 동기가 있고요. 정보 획득을 통해 문제 해결을 하라는 기능적 동기가 이 두 가지가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네. 이 유의적 혹은 정보 획득을 통해 하려고 계속 이제 이 쇼폼을 보는 건 거죠. 그래서 원하는 동영상을 계속 찾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동영상을 소비하게 되는 경험을 계속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틱톡에서 유통되는 숏폼처럼 애초에 짧게 만든 것도 있지만 네. 그 긴 것들 있잖아요. 자를 네네. 수 없는 거, 드라마, 영화 네. 이런 거. 네. 이렇게 긴 시간의 동영상 콘텐츠, 즉 롱폼이라고 하대요. 이 네네. 롱폼을 짧게 축약하거나 아니면 네.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제작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드라마 전체를 보지 않고 이렇게 짧게 올려지는 영상만 보는 시청자들도 많더라고요. 네. 우리 교수님처럼. 네. 특히 이렇게 젊은 층에서 그런 경향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던데 이런 그 시청 경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우선 이거 드라마를 봤냐, 안 봤냐,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게 먼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는 요약본을 본 것만을 가지고는 드라마를 봤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줄거리만 아는 것이죠. 네. 예, 드라마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보면 드라마 리뷰 콘텐츠를 통해서는 이 드라마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드라마 주인공은 우여곡절 끝에 서사의 종결에 이르게 됩니다. 네. 그 이유가 이제 여러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가장 궁극적으로는 시청자들에게 메시지를 잘 전달하기 위함이거든요. 네. 흔히 한국 드라마에서 자주 보이는 메시지가 있죠. 인간보라던가 권선징악 이런 메시지들이요. 네. 이런 보편적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 보자면 드라마가 시청자를 위해서 준비한 카타르시스가 전달되지 않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리만족 같은 효과는 볼 수 없는 것이죠. 이 방송사나 제작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짧은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네. 짧은 영상을 보고 본래에 있는 그 원래 영상으로 시청자를 유입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이 드라마 관련한 쇼폼 콘텐츠 동영상이 제작되고 유통되는 궁극적인 목적은 본 동영상으로 시청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인 것이죠. 네. 그 목적으로 해서 방송사에서는 콘텐츠, 예고편, 네. 혹은 또 선공개, 하이라이트, 미방송분, 제공 영상 등 아주 다양하게 제작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효과적인 면에서는 시청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쇼폼을 보고 본방송으로 혹은 본 콘텐츠로 네. 유입되는 효과가 있나요? 이게 그런데 좀 보면 장르에 따라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드라마뿐만 아니라 시사, 예능, 교양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이 방송 클립 동영상을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난 2020년 등재된 논문을 보면 예능 방송 클립 동영상은 TV 본방송 시청과 상관계가 있고요. 네. 드라마와 시사 교양에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장르마다 좀 유입 효과가 다르다는 것이죠. 예능은 쇼폼을 보고 나서 나 이거 너무 재밌네. 본방송 봐야겠네. 이렇게 네. 보러 가지만 드라마나 네. 시사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았다. 네네네. 이 쇼폼 콘텐츠는 그러니까 예능 콘텐츠에 더 적합하다는 얘기인데요. 그런 얘기네요. 네, 유튜브 서머리 콘텐츠 특성과 콘텐츠 제공자 신뢰성이 이용자 몰입과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보더라도 네. 오락성이 아주 주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또 독창적인 콘텐츠일수록 또 사용자의 주의 집중을 높인다고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드라마 우영우 같은 경우에는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 클립 활용이 드라마 시청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랬죠.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 미디어 리서치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네. 이 우영우가 방송 2주 만에 인지도를 극적으로 높일 수 있었던 이유가 소셜 미디어 프로모션과 동영상 클립 활동을 꼽고 있습니다. 드라마로 유입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연구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교수님하고도 한번 우리 우영우 드라마 다루지 않았어요? 네네. 근데 이 드라마가 그 좀 낯선 채널에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00번대에 가까운 그런 ENA였죠. 낯선 네네. 채널에서 방송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접할 수 있는 어떤 접점을 못 찾다가 그 쇼폼을 보고 이거 한번 봐야겠네. 너무 재밌네.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쇼폼이 요새 저희가 대세다.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쇼폼이 대세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우영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학이라는 기간이 겹쳐져서 10대 시청률이 무척 높았던 그런 절묘한 타이밍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지난 10월 15일 한국 언론학회 학술대회가 서울대학교에서 있었습니다. 네. 이날 서울대학교 유은희 박사가 아주 유의미한 그 연구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네. 쇼폼 동영상 콘텐츠 이용과 본 방송 시청자 간 경쟁 및 보안 요인에 관한 연구 발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유은희 박사의 내용에 의하면 단순히 영상을 제작하는 것을 넘어서
본방송 시청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다른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시사 교양의 경우에는 하이라이트 형식의 영상 시청이 오히려 본 방송을 감소시켰다면서 영상 형식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수백 개에 이르는 방송 채널, 또 유튜브 같은 SNS, OTT까지 그야말로 다매체, 다채널 시대인데 이런 수많은 플랫폼에서 매시간 쏟아지는 콘텐츠, 그중에서도 그 시청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한 방법이 좀 있을까요, 그러면? 가장 좋은 효과 방법은 경제력 있는 콘텐츠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이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국내 방송 채널 사용 사업 승인 및 등록 현황을 확인해 봤더니요. 네. 2022년 10월 23일 기준으로요. 406개의 채널이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를 비롯해서 다양한 OTT 플랫폼을 떠올리면 그 수가 정말 엄청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오늘 쇼폼 얘기하고 드라마 리뷰 콘텐츠 같은 걸 얘기하고 얘기를 정리하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경제력 있는 콘텐츠가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결국은 콘텐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걸 가공해서 짧게 만들어서 올려도 시청자의 선택을 받으려면 본방이 재밌어야 된다. 그렇죠. 이런 말씀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강대 미디어 융합연구소 윤복실 교수였습니다.